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탱크의 내용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에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하는 것은 이런 단위입니다. 단위. 내용적을 리터로 구하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주어진 이런 단위들은 미터이죠. 자, 우리가 이 탱크를 딱 봤을 때 필기에서부터 실기까지 이런 탱크의 내용적 구하는 거 많이 풀어본 유형이죠. 자, 공식이 딱 떠올라야 합니다. 어떤 공식을 써야 하냐면 파이 r 제곱에 탱크의 옆면의 높이에 해당하는 L까지, 그러니까 여기 꼭지점까지가 아니고 이 옆면이 끝나는 부분까지를 곱했을 때 이 탱크의 내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탱크는 여기 이 옆면이 끝나는 이렇게 모아지지 않는 이 면까지만 저장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자, 탱크의 내용적을 구할 때 파이 r 제곱 L이라는 공식을 쓰기 때문에 파이는 그대로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 R은 0.5m인데 이게 제곱이니까 제곱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L은 1m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떤 숫자가 나오고 이 숫자는 세제곱미터라는 단위를 가지게 돼요. 근데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이 세제곱미터가 아니라 리터입니다. 세제곱미터와 리터 간의 관계는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에 해당한다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1000배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구해진 값에다가 1분의 1000을 해서 단위 환산을 해 주어야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값에다가 바로 계산을 하는 방법으로 이 과정을 생략을 하고 바로 1분의 1000을 이제 이어서 곱할게요. 자, 단위 환산까지 한 번에 하게 되면 이 값이 뭐가 나오냐 하면 785.398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우리 실기시험에서는 풀이 과정을 보여주고 이것에 대한 답을 이제 나타내는 것까지가 채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785.398 소수 셋째 자리까지 써주시고 이것을 반올림했다라는 뜻으로 는에다가 위아래 점을 찍은 대략 반올림하면 이렇게 된다는 표시로 785.40, 자, 8에서 9로 반올림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785.40 리터가 되겠죠. 단위까지 맞춰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쓰는 것이 실기시험 답안 작성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785.40 리터가 되겠고, 탱크의 내용적을 구하는 문제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 문제에서는 함정에 빠지기 쉽게끔 항상 세제곱미터로 문제를 내다가 리터로 그 용적의 단위를 바꾼 거의 최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시험을 준비하실 때도 항상 내가 알고 있는 단위가 맞는지 잘 생각을 해서 답안 작성할 때 한 번 더 생각하시는 그런 좀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탱크의 내용적을 구하는 탱크의 종류가 4가지가 있죠. 하나는 4분의 파이 AB의 L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 한쪽이 오목한 4분의 파이 AB L 플러스 3분의 L1 마이너스 L2, 파이 r 제곱에 L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 그 다음에 지금 했던 파이 r 제곱에 L로 하는 이런 4가지 탱크의 그림과 계산하는 과정들, 다른 기출문제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의 구조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동 탱크 저장소가 이런 비슷한 그림이 시험지에 나오게 되고요. 이 탱크에서 탱크의 중심점과 측면 틀의 최외측선, 탱크의 중심점은 여기 있는 이 G,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측면 틀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선, 자, 측면 틀의 점과 동그란 부분에서 제일 튀어나온 점과 이렇게 이어지는 선, 그리고 그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 사이에 이 각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 알파에 해당하는 각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측면 틀의 최외측선, 이렇게 이어지는 선이에요. 이 선이 땅하고 연결됐을 때 몇 도인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이 각도는 항상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안쪽에 있는 각도는 35도를 유지해야 되고 지면과의 각도는 75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 어떤 문제에서는 이 그림이 나오지 않고 그냥 문장으로만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 각도가 몇 도여야 하는지 이렇게 빈칸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그림으로 볼 때는 딱 봐도 한쪽이 조금 더 각도가 작고 한쪽이 각도가 크기 때문에 35, 75라는 숫자만 기억하면 그냥 그림을 보고서 맞출 수 있겠지만 이렇게 문장으로 나왔을 때는 여기가 35도를 의미하는 건지 75도를 의미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5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평면과 닿는 부분이라서 이제 바닥과 닿는 부분이 75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위쪽에 그러니까 중심점과의 각도는 35도. 그래서 중심점 그리고 땅과의 각도로 구분해서 35도, 75도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동 탱크 저장소의 구조에서 이렇게 각도가 나오는 것은 흔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기능사에서는 이렇게 각도까지 낸 적이 조금 오래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기출문제가 많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산업기사라던가 기능장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을 이제 가져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만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동 탱크 저장소에서 중요한 부분, 어떤 것들을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하냐면 각 부분의 구조입니다. 자, 위쪽에 이 부분은 우리가 방호틀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자, 방호틀의 두께 2.3mm가 돼야 되겠고, 또 여기에서 하나 더 기억하시면 좋은 점이 이 위쪽은 맨홀 뚜껑이 이렇게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맨홀 뚜껑의 옆에 있는 나사라던가 이런 부품들이 위쪽에 걸리지 않도록 이 방호틀이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내부의 부품들과 몇 미리 간의 간격이 필요하냐면 50mm 높게, 그러니까 5cm 정도 높게 설치해야 된다라는 이 50mm까지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옆쪽에 있는 이 부분은 측면틀입니다. 여기 위에도 써있죠. 자, 측면틀은 탱크가 굴러 떨어졌을 때, 차량이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전복됐을 때 더 굴러가지 않도록 땅과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최외측선이 바닥에 붙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굴러 떨어지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두께는 얇으면 안 되고 표준 두께 3.2mm 이상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옆쪽에서 봤을 때 그림, 우리 본문이나 합격 족보에도 있는데, 자, 탱크를 옆쪽에서 봤을 때는 이 칸을 막아주는 이 부분을 칸막이라고 부릅니다. 칸막이도 이 안에 위험물들이 서로 섞이지 않게끔 강하게 받쳐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두께가 얇으면 안 되고 3.2m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물의 용량은 4,000리터까지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칸막이와 수직으로 설치된 이 부분은 방파판입니다. 자, 방파판의 경우에는 1.6mm로 아주 얇은 정도의 두께를 할 수 있는데, 이 방파판의 역할이 탱크의 위험물이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액체가 요동치는 것을 살짝 잡아주는, 막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껍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탱크의 각 부분의 명칭과 두께와 용량, 뭐 이런 50mm 같은 이런 숫자들, 그리고 각도까지 정리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다음 3번입니다. 5개 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제4류 위험물의 품명 중에서 4가지를 쓰시오. 자, 장소가 지금 옥외 저장소입니다. 바깥에 저장을 하는 곳이죠. 지붕이 없고 실내가 아닌 야외 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야외 위험물을 저장하게 되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리고 눈이나 비와 같은 물, 습기, 수분 등에 민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도라던가 물에 민감하지 않은 상태의 위험물만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저장 가능한 위험물들 2류 위험물, 4류 위험물, 6류 위험물이 저장 가능합니다. 자, 2류 위험물 중에서도 모든 2류 위험물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유황만 가능하고요. 또 인화성 고체 가능한데, 그냥 인화성 고체가 아니라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인화성 고체가 가능합니다. 자, 인화성 고체가 되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도 저장이 가능하겠죠.
자, 근데 사료위험물을 생각해 보시면 사료위험물은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류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위험물의 품명을 나누는 기준이 온도입니다. 자, 인화점에 따라서 품명을 나눌 때 0도씨보다 항상 낮은 품명인 특수인화물은 제외가 됩니다. 특수인화물은 인화점이 0도씨보다 한참 낮은 영하 20도씨 미만인 위험물들이기 때문에 옥 외에 저장했을 때 아주 작은 충격에도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화점이 낮은 특수인화물은 제외가 되고 1석유류부터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유류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이라는 것을 붙여줘야 하는 것은 제1석유류. 1석유류는 기준이 인화점 21도 미만이기 때문에 0도씨보다 높은 것만 해당한다는 이 조건을 붙여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육류위험물은 해당하는 위험물 모두 다 가능한 것이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사료위험물 중에서 옥외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것을 쓰는 거니까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유류 중에서 이렇게 4가지를 쓰시면 되겠는데 그냥 제1석유류만 쓰게 되면 이것은 답으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석유류에는 인화점 0도씨 이상이라는 조건이 꼭 붙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완벽하게 쓸 수가 없을 것 같다.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하면은 1석유류를 굳이 쓰지 않고 시험장에서 뭐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유류 이렇게 확실한 것을 먼저 쓰시면 더 합격하실 확률이 높겠죠. 교재에 있는 해설을 참고하셔서 거기 있는 정답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위험물의 구조식을 쓰는 문제인데요. 이 위험물에 대해서 지정 수량을 물어볼 수도 있고 시성식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지금은 구조식을 쓰라고 했으니까 구조식이 어떤 건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구조식은 이제 이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들 간의 결합 구조를 선이나 아니면 그림의 형태로 나타내서 쓰는 식입니다. 자, 질산 메틸의 경우에는 질산에다가 메틸을 결합시킨 거예요. 질산은 육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HNO3죠. 자, HNO3가 어떤 식으로 결합이 돼 있냐면 HONOO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메틸이 들어온 거예요. 자, 메틸이 누군가의 자리를 뺏어내고 들어오게 되는데 수소의 자리를 뺏어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소 자리에 CH3로 대체한 것이 질산 메틸이 되겠고 구조식을 나타내면 CH3를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C에 HHH 이렇게 쓰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자, ONOO 이렇게 쓰는 게 질산 메틸의 구조식이고요. 자, TNT가 뭔가요? 약자인데 트리니트로톨루엔이라는 이제 그 분자의 약자이죠. 톨루엔은 이렇게 육각형의 동그라미가 있는 이 벤젠고리에 CH3가 달린 것을 톨루엔이라고 합니다. 자, 이 톨루엔에 니트로가 3개가 붙어 있다는 뜻인데 니트로는 NO2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NO2, NO2, NO2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구조식을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크린산은 트리니트로페놀의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트리니트로톨루엔에서 이 톨루엔에 해당하는 CH3 이 자리를 OH로 바꿔주면 트리니트로페놀이 됩니다. 자, 육각형의 동그라미를 똑같이 그려주시고 CH3 대신에 OH로 바꿔서 나머지 자리는 NO2, NO2, NO2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우리 교재를 보시면 교재에는 NO2라고 해서 마치 O2N이라고 쓴 것 같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진 이유는 벤젠고리에 닿는 원래 결합하는 탄소가 질소랑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탄소와 질소가 결합했다는 뜻으로 O2N을 위치를 바꿔서 나타낸 건데 이 O2N과 NO2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편하신 걸로 쓰시면 되겠고 벤젠고리의 모양도 마찬가지로 교재에는 벤젠고리에 이렇게 짝대기가 하나 이렇게 3개가 있는 상태로 그려져 있는데 이거를 동그라미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이렇게
육각형만 그리는 상태는 절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구조식에서 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유의하셔서 이런 문제는 틀리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는 5번입니다. 다음 위험물의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자, 한 문제당 5점인데 5점짜리 문제를 가지고 5개의 이런 소문제를 더 냈어요. 그러면 한 문제당 1점이 되는 거죠. 자, 연소 반응식 이제 기출문제 많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미정계수법까지 해야 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이런 구조식이라던가 지정수량 같은 문제를 빨리 시간을 단축을 하시고 연소반응식에서 미정계수법을 신경을 잘 쓰셔서 틀리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데요. 자, 연소반응식을 쓸 때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화학식이 틀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정계수법을 연습하는 건 처음에는 어렵지만 가면 갈수록 숙달이 되면 쉬워지는 반면에 위험물의 반응물과 생성물은 생소한 것이 나왔을 때 무작정 일단은 암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접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황린의 연소 반응식을 한번 써볼게요. 연소라는 것은 산소랑 반응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해당 위험물과 플러스 O2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황린은 P가 4개인 물질이고요. 이게 플러스 O2가 되면 P가 있는 물질들은 O랑 만나서 P2O5가 생성이 됩니다. 3황아리는 P가 4개, S가 3개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O2랑 만나서 P2O5와 S가 있기 때문에 SO2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나트륨, NA가 있습니다. NA가 O2랑 만나게 되면 NaO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산화수를 비교를 해서 주기율표상에 몇 번째 세로줄에 있는지 위험물의 족을 기준으로 플러스 3, 플러스 4,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산화수를 가지는지 비교를 해서 나트륨은 1족 원소이기 때문에 플러스 1, 산소는 16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화수로는 18, 17, 16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라서 서로 대각선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인 Na2O가 생성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생성물들은 산화수를 비교해서 이런 작은 숫자까지 맞춰주시는 거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산화 마그네슘은 MgO2가 되겠죠. 자, MgO가 산화 마그네슘인데 여기에서 산소 하나가 추가되면서 과가 붙은 거기 때문에 과산화 마그네슘은 MgO2입니다. 자, 이게 산소랑 반응했을 때, 그리고 질산은 HNO3인데 이게 산소랑 반응했을 때 나오는 것이 둘 다 없죠. 자, 그 이유는 연소라는 것은 불에 타는 가연성이라는 뜻인데 과산화 마그네슘은 165, 질산은 665 둘 다 산화성입니다. 산화성은 남에게 산소를 주고 자기 자신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소와 반응하는 것 자체가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응식을 쓰라고 했다고 모든 반응식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반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반응을 해서 뭐가 나오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점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라와 다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이라고 하면 되겠고 가나 다에 대해서는 미정계수법을 하면 되겠죠. 자, 분수가 나오는 것도 있고 이제 계산을 복잡하게 해야 하는 것들도 있는데 미정계수법에 대해서는 책을 참고하셔서 풀이를 하시면 되겠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미정계수법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입니다. 위험물 제조소의 환기설비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환기설비와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배출설비입니다. 자, 환기설비는 창문 열어서 하는 거고요. 배출설비는 환풍기 틀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환기시키는 거는 창문을 열어서 자연스럽게 공기가 순환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환기 방식은 자연 배기 방식이 되겠죠. 그러면 배출 설비에 대해서는 배출은 환풍기에 전원을 켜서 전기가 통하는 상태에서 모터로 강제로 빼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강제 배출 방식을 배출 설비의 배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환기 설비는 창문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조소가 있으면 이 제조소의 아랫부분에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급기구를 만들고 이 급기구가 위쪽으로 벤츄레이터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기구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급기구가 이 안에 제조소의 면적이 크면 급기구의 면적도 커야 되겠고요. 이 제조소의 크기가 작으면 급기구의 면적도 작아도 됩니다. 자, 기본적인 사이즈는 800제곱센티미터인데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일 때마다 환기 설비의 급기구의 크기가 800제곱센티미터가 돼야 하는데 이것보다 작은 경우, 바닥 면적이 15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기 설비의 크기가 150부터 시작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자, 150보다 작은 경우 120에서 150인 경우, 또 90에서 120인 경우, 60에서 90인 경우, 60보다 작은 경우, 자, 여기에 단위는 다 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자, 제곱미터일 때 급기구의 크기도 800보다는 작아집니다. 600제곱센티미터고요. 그 다음에 450제곱센티미터, 150씩 줄여서 300제곱센티미터, 15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이 작아질수록 급기구의 크기도 작아진다. 바닥 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50제곱센티미터가 되겠고 60에서 90일 때는 300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 120에서 150일 때는 6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수치가 맞는 게 먼저고요. 이 숫자를 잘 기억을 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 단위와 이상 이하까지 잘 이제 구분을 해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환기구의 높이. 이 환기구가 위로 올라갔을 때 빠져나가는 이 환기구는 지붕 위에다 설치를 하거나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환기구는 높이 설치를 한다까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